근데 그 지난번 그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18호 각이 아닌 대사관 숙소로 안내했다. 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전상 의미는 뭐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베이징에 오는 것 자체가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집 싫다고 뛰쳐나가가지고 산지사방 돌아다니면서 뭐 푸틴이라는 친구도 만나가지고 뭐 야 네가 사실은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혈맹이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최선희 외무상까지. 중국 지도부에서는 이제 괘씸하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다시 중국을 찾아오겠다는데 그걸 뭐 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한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마 먹이고 재우고 이런 거는 해 주려고 한 것 같은데 좋은 방은 안 된다. 너희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 다 이렇게 와서 묵었던 그 조어대 자오이타위 그 영빈관의 18호 각은 이건 안 된다. 또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것도 있어요. 사실 푸틴이 먼저 그 방을 그렇죠. 점유를 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성의가 있었다면요. 18호각 못지않은 이런 방이 또 있어 하고 줬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나오는 사진들 보니까 그런 게 찍혀서 그러는지 몰라도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도 그 북한에서 김정은의 중국 방문을 기록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틀었는데 김정은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김정은 태운 이제 행렬이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들려서 이제 어디 호텔로 가는가 했더니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2박 3일을 잤거든요. 네. 이게 아주 열악합니다. 중국 그렇죠. 대사관 낡고 이래서 물론 김정은 온다니까 뭐 좀 수리하고 이랬겠지만 거기서 김정은이가 이틀 동안 먹고 자고 했다. 좀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끔찍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그 북한과 중국과의 그 이제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그 균열, 네. 이 서로에 대한 그 불편한 심정, 이건 완전히 해소가 됐을까요? 이게 시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 정점은 북러 조약, 그걸 뭐라 그러죠? 북러 조약을 북러 신조약인데요. 네.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작년 6월에 푸틴이 평양에 가가지고 맺은 건데 그거 자체가 이제 중국으로서는 좀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 김정은이 작년 6월에 신조약을 맺고 10월 달에 러시아에 또 파병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쪽에다 올인을 하는 동안에 사실 북중 관계가 좀 험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 들은 거는 올 초에 북한이 나진선봉이라고 북한의 이제 함경북도 북쪽 지역에 과거에 중국인들 위해 가지고 뭐 카지노도 지어놓고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특구식으로. 근데 거기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막았다가 처음 이제 시범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범 관광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일반 관광객들이 아니고 과거에 그 나선 지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자기네 공장들 뭐 이런 것들 북한이 다 뜯어가고 이런 거에 격분해가지고 다투다가 북한 사람 2명을 이제 살해했다는 거예요. 중국 쪽 사람들이. 이런 문제도 겹쳐가지고 북중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갔고 사실 북중 관계는 과거에 김일성 시대 또 모택동 시절부터 상과물이 있다운 뭐 혈맹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김정은 시대 와가지고 갑자기 러시아 쪽으로 가면서 틀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북중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 감정 앙금은 남아 있겠죠. 그렇고요. 저는 그 시진핑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좀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 그리고 아마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갔던 자식 집에 들어오면은 훈육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재발 방지 아닙니까? 그렇죠. 너 다시는 한 번 더 이렇게 뛰쳐나가고 이러면 정말 그땐 정말 끝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마 북중 간에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김정은이 저렇게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고 이러는 데에는 그 사실 그 러시아를 믿고 네. 그러는 게 배경이 된다 이런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것도 러시아에서 무슨 군대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받는 지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네. 발목을 안 잡는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 조금 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4,000명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지금 2,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을 입으면서 지원했고 우리 국방정보본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1,200만 발 포탄을 지원하는 이런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그 용병들이 가가지고 한 달에 2,000불 정도씩 받는 거, 네. 포탄을 지원한 거 이런 것들이 뭔가 식량이나 생필품 같은 물건으로 오든지 아니면 뭐 몇천억, 몇백억 돈으로 오든가 이러면 미국의 정보당국이나 이런 데서 체크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을 지원을 좀 못 받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그게 지금 좀 김정은이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주목하는 거는 작년 6월에 북러 간의 신조약을 맺을 때 거기 조항 중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 러시아의 루블화 체계에 북한이 들어간다는 대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게 김정은이 여기에 좀 발목이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죠? 달러 베이스라든가 이런 걸로 거래가 돼야 김정은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데 아마 러시아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루브라 베이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북한을 끌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런 베이스로 뭔가 지불을 하거나 이러는 이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리고 지금 그 북한 입장에서는 당장 그 상당한 시간이 이제 1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네. 상황한 지.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불만이 많죠. 그러게요. 이번에 그 사상자, 전사자들 가족들 모아놓고 김정은이 뭐 TV에서 뭐 눈물까지 흘렸다고 네, 하던데 네. 불만이 상당한가 봐요. 그 정도의 어떤 쇼라고 해야 될까요? 쇼맨십을 보여줄 정도라면. 그러니까 8월 21일인가 그때쯤에 한번 북한 그 장성들을 모아놓고 우크라이나에 갔던 장성들을 영웅칭호를 줬어요. 그리고 죽은 병사들 한 100몇 명 그 이렇게 사진까지 걸어놓고 거기다 뭐 훈장 달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28일인가 29일쯤에 또 한 번 그 행사를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1차적으로 한 행사가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14,000명이 가가지고 2,000명이 죽었으면 7명 중에 1명이 죽었고 그 2,000명의 전사자 외에 보통 전사자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부상병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14,000명이 가가지고 도대체 대부분 다 죽거나 다쳤다는 이런 괴멸 상태로 전투를 치른 건데 죽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것도 뭐 너무 불행한 사건이지만 수천 명의 그 부상자들이 전부 팔, 다리 없어지고 이 10대,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돼서 지금 평양에 돌아가서 각지에 지금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아마 직접 이렇게 부모들, 당사자들도 물론이지만 이웃, 친지들이 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가 러시아 지원을 위해서 명분 있게 싸웠다, 또 영웅이다, 김정은이나 북한 관영 매체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중국에서 푸틴을 만났을 때 이 보상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푸틴은 너네가 보낸 거지 않냐라는 형식으로 그렇죠. 뭐 좀 도망갔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요청한 게 아니라 김정은 너가 보내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푸틴으로서는 약간 부채의식이 줄어드는 거죠. 푸틴은 그렇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포석을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북한에 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도 좀 덜어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 내가 북한을 끌어들인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 우크라이나 탈환하는 데 와가지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도와준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조금 좀 빠져나가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북한의 뭐 그 파병으로 인해서 또 북러 밀착으로 인해서 북한이 큰 덕을 봤다? 이런 거는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처음에는 무슨 상당한 외화, 그 다음에 기술 지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기술 지원은 뭐 갔겠죠? 아니 그런데 그게 뭐 자잘한 뭐 드론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게 안 됐잖아요. 보면은 위성 기술 2023년 9월에 보스토치니에서 북러 정상회담 할 때 푸틴이 그렇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작년 초에 올해 안에 정찰 위성 3개 쏘겠다 이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ICBM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와야 성공적으로 올리는데 작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네.
대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야, 이 푸틴 너무하네.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고 왜 안 주지?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즘 친중, 그러니까 시진핑하고 뭔가 관계가 좀 개선되는 느낌, 그 네. 서로 어쨌든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웃고 포옹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격려하는 모습들, 이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만이 표현될 것도 있나요? 아, 저는 뭐 그건 틀림없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한테 나 서운해,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붙는 모습. 그럼요. 그게 뭐 꼭 푸틴을 어떻게 압박한다는 이런 푸틴이 뭐 그런 그 정도 가지고 압박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쨌든 아직도 좀 뭐 힘들어 하지만 종전 단계로 이제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러면- 분위기는 거의 그런데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 매달려 있어 봤자 이제 얻어먹을 거 없겠다. 이런 생각에 중국으로 간 거고요. 중요한 거는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거기서 러시아가 미를 좀 이렇게 북한에 지원하고 이런다 그래도 북한의 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중국 지원이라든가 중국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돌아서 보니까 당도 뭐 80년 됐다 그러고 이러는데 인민들 사는 건 엉망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하고 다시 해서 교역의 비중이 중국이 뭐 85%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네. 역시 뭐 중국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러우 전쟁이 종전이 됐을 때, 네. 그럼 파견된 군대도 그렇고 또 군수물자 계속 네. 나갔던 뭐 여러 가지 형태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동안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어떤 명맥을 잇는 네. 통로가 됐었는데, 그렇죠. 돈줄. 북한 경제가 작년에 3.7% 성장했어요. 아, 그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한 3%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김정은이가 이제 건설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건설 경기가 좀 있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수 경제입니다. 네. 그걸 통해 가지고 돌렸고 결국은 그 동안에 어마어마한 포탄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지 않게 이제 북한이 뭔가 경제가 돌아갔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중단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 특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게 전후복구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후복구 부분은 러시아가 결국은 우리 한국이나 이런 기업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북한이라는 게 아마 단순 노무인력 제공 정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하고 또 푸틴의 특사가 합의한 것도 1,000명의 공병에다가 5,000명의 군인 건설자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전후복구를 위해서 그 인건비 따먹겠다는 이런 수준인데 푸틴 입장에서는 뭐 전후복구까지 북한에 그렇게 크게 그렇죠. 기댈 그건 아니고 이제 좀 정리되는 수순으로 되면서 북러 관계는 아마 점차 좀 정상적인 예전의 관계로 이렇게 복원되는 상황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사실 러시아를 믿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에게도 땡깡도 부리고 그렇죠. 뭐 별 다 했잖아요. 한국에도 네.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러고 다녔는데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이게 완전히 그냥 도루묵이 돼 버렸네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좀 보고 있을 겁니다. 푸틴 이거 도와줬는데 별거 없다. 결국은 이게 뭔가 우리 젊은 애들만 죽였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 외에 한 가지 사실 정치적인 외교 군사적인 성과는 또 있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보내서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 어쨌든 그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해외 전투병 파견은 아닙니다만 군을 보내는 거는 결국은 우리 군의 그 해외 작전 경험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고 베트남전에 옛날에 전투병을 보낸 것도 우리 군이 오늘날처럼 발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푸틴이 유사시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조약을 맺어놨다는 거는 이번처럼 러시아에 문제가 있을 때 북한군이 참전했듯이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김정은 체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뒷배가 될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도 김정은으로서는 우리 한미 동맹하고 좀 유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북러 동맹 관계를 군사적인 어떤 그 자기네들을 좀 유사시에 지켜줄 수 있는 이런 버팀목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